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번에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트디트 2005학년도 제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회 기출문제는 물론 한참 과거에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초창기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추론형에 조금 더 많이 초점을 맞춰두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오면서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 조금 더 수능스럽거나 조금 더 피트스러운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면, 과거 초창기의 미트 문제는 원래 개발 취지 자체가 추론형 문제,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항들이 추론 형태 문제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긴 좀 어렵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개념을 잃어버린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하나씩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 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그림은 이원자 분자 AB의 분자궤도 함수 에너지 준위와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에너지 준위 도표를 일단은 해석해내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원자 A하고 B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11개이다. 위의 그림으로부터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 A하고 B와 그리고 중성 분자 AB의 성질에 대해 추론한 것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에너지 준위 도표로부터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얘 이원자 분자니까 A하고 B는 분명히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원자합탈의 에너지 준위 도표의 에너지 준위가 원자합탈에서 서로 다른데 어느 쪽이 더 높냐 낮냐라고 하는 거죠. 같은 ES를 가지고 비교를 하든 아니면 EP를 가지고 비교를 하든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쪽은 바로 B예요.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러면 오비탈의 즉 원자합탈의 에너지 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그럴수록 그만큼 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덕분에 우리는 유핵전하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원자 번호를 가지고 비교해 주게 되면,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는 누가 더 크니라고 하면 같은 쪽이 오른쪽에 있는 건 바로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원자과 전자수합이 11개이기 때문에 A는 질소로 B는 산소로 봐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명확하게는 바로 지금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정도만 찾아놓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어쨌든 원자과 전자수합이 11개라고 주어져 있었던 게 에너지 준위 도표에도 주어져 있는 건데, 그 덕분에 차수 정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차수는 원자과 전자수 합이 10개였으면 결합성 오비탈까지만 전자가 채워지게 돼요. 즉 원자합탈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합탈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 해당되는 오비탈은 다 결합성 오비탈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수가 우리가 2p 오비탈에 의한 것만 따져주더라도 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3차에다가 바로 위에와 같이 반결합성 오비탈 파이p 스타의 전자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0.5차 줄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차수는 우리가 2.5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정보들 가지고 문제를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선택지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아래로 내려서 보니까 다음같이 주어져 있어요. 원자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전김수가 큰 거니? 라고 했던 건데, 이미 같이 우리는 정보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 번호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했었고요. 같은 쪽에서는 예외가 없다 보니까 기업번은 원자 번호에 대한 질문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기업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니은번에서는 반결합성 궤도함수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결합성 궤도함수가 파이p 스타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위에서도 주어져 있었던 바로 이 시그마 ES 스타에 있는 전자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니은번도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결합은 주로 2p 오비탈에 의한 전자들에 의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같이 확인을 해봤던 거지만 아래쪽에 있었던 ES들을 가지고서는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의 전자가 모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디귿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2p 오비탈에 의해서 주로 우리가 바로 시그마 2p 오비탈 혹은 파이p 오비탈의 전자들이 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요 차수가 우리가 2.5차 나왔던 이유들은 바로 원자합탈 2p 오비탈에 의해서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번에서는 디귿번 하나만 맞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쉽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일상생활이나 실험실에서 관찰한 기체와 관련된 현상들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실제 기체의 성질이 이상 기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 파악을 해둬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실제 기체에 대한 질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기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상 기체하고의 유일한 차이점, 나름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될 부분은 실제 기체는 어쨌든 이상 기체하고는 다르게 인력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자체 부피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반발력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떠올려주면 돼요. 특히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떠올려줄 수 있는 거니 라고 하면 바로 상전이가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만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실은 상전이 같은 것들은 아예 떠올려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리가 가깝더라도 인력 자체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상전이는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만 다음같이 우리가 실제 기체라고 했을 때는 상전이까지도 같이 고려해 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선택지를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고무풍선에 든 헬륨 기체가 빠져나간다. 이건 그냥 분출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기체든 이상 기체든 다 같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2번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찌그러진 탁구공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했던 것,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비례가 된다라고 했던 보일러 법칙에 관련된 부분도 이건 이상 기체에서 우리가 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 기체라고 해서 이건 다를 바는 사실은 아니겠죠. 3번 열기구 내 공기를 가라면 열기구가 위로 떠오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그만큼 밀도가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밀도는 이상기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실제 기체가 됐던 이상기체가 됐든 모두 다 어쨌든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밀도는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열기구 전체적으로 쭉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4번에서는 온도를 낮추면 산소 기체가 응축되어 액체 산소가 된다라고 했던 것.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전이 과정 자체는 실제 기체일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 5번에서는 일정 온도에서 기체에 가는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이상 기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니까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쉽죠? 자, 우리 이어서 3번 문제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은 기체상에서 일어나는 CH3CHO라고 하게 되는 메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녀석에 우리가 바로 열분해 반응 메커니즘의 일부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단계 1과 2가 주어져 있고 그 결과로 전체 반응에서는 다음같이 CH3CHO가 CH4와 CO로 일산화탄소하고 메테인으로 쪼개지게 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응 메커니즘에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한다라기보다는 아래쪽에 주어진 선택지들이 맞는지 거꾸로 확인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CH3 라디칼을 가지고 보여준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홀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화학종들을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주면 되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2번에서는 CH3CO 라디칼은 반응 중간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전체 반응에서는 살펴질 수 없는, 전체만서 나타날 수 없는 화학종이 되는 것과 동시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물에 보여줘야 되겠고 가서 봤더니 생성물 쪽에 보여지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나 혹은 세 번째 단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들에서 반드시 반응물의 존재를 하는 걸 통해서 반응 전과 후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전체 반응에서는 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2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3번에서는 단계 1은 2분자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분자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1분자 반응, 2분자 반응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개수 합을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되겠죠. 각각의 단계별 반응에서의 개수 합이 곧 바로 우리한테는 분자도가 되겠고요. 그 분자도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물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 개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반응물에 해당되는 개수 합을 뜻하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2분자 반응이 돼주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계 2를 가지고 질문 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1분자 반응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3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4번에서는 이 반응은 연쇄 반응이다라고 되었는데 연쇄 반응은 흔히 라디칼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바로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번도 맞는 말이 되어주겠고 5번은 전체 반응은 CH3CO 라디칼에 대해서 1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5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반응에 대한 어떤 우리가 차수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차를 가지고 차수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응물에 대해서 우리가 차수가 몇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맞겠지만 중간차를 가지고 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5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문제 자체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수를 말해줄 수가 없죠. 왜냐면 위에 주어져 있는 단계 1과 2가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느린지 어느 쪽이 더 빠른지라고 하는 속도 결정 단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그냥 문제를 간단하게 더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가 우리가 느려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는 곧 RDS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럼 CH3 라디칼과 CH3CHO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CH3 라디칼이라고 했던 녀석은 반응 전에도 있고 반응 후에도 존재를 하는 걸 통해서 전체 반응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바로 촉매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촉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1차이고 동시에 바로 반응물에 대해서도 1차다라고 얘기 좀 되겠죠. 따라서 적어도 우리한테는 그러면 해당되는 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CH3CHO CHO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HO 라디칼 CHO라고 했었던 반응물에 대해서 우리가 1차라고 해주면 되고요. 촉매에 대한 1차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일단은 제외시켜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주어지게 되겠고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사전평형 근사법을 가지고 풀어준다면 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정반 속도랑 옆반 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봤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반응물에 있었던 이 중간체를 소거시켜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앞 단계에서 우리가 바로 옆반응에 대한 부분으로 옆반 속도를 쓸 때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게 이 중간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를 그러면 반대쪽 이항시켜서 나눠가지고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덕분에 우리는 뭐라고 쓸 거니?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덕분에 우리는 똑같이 반응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1차 또 한 가지는 바로 CH4가 되겠죠. 생성물이 되어주는 CH4에 대해서는 넘겨서 우리가 나눠주게 된 거니까 바로 우리가 마이너스 1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물론 둘 모두 다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은 촉매였어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가 바로 촉매였었던 우리가 바로 CH3 라디칼에 대해서는 둘 다 1차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해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1차이다 이런 것들은 말은 아예 안 맞겠죠. 따라서 우리가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네요. 간단하죠? 자, 답은 당연히 3분 이내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풀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그냥 부가적인 설명만 제가 더 곁들여 드린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선염기 적정에 사용되는 약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제조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약산이든 강산이든 산의 농도를 정확하게 잘 모를 때는 강염기라고 할 수 있는 NaOH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적정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NaOH는 조회성이 있다 보니까 용액을 만들어 놓고 장시간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공기 중에 있었던 수분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농도가 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용액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농도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표준화시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적인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에서 가에서는 무게 백분율 50%짜리 NaOH 수용액 밀도가 1.5g/ml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근데 나에서는 가 용액을 일정량 취해서 끓인 증류수. 왜 끓였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대기 중에 있었던 CO2 같은 것들도 증류수액의 표면에 닿게 되면 녹아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 헨리 법칙. 물론 되게 양은 작긴 하겠지만 어쨌든 CO2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 약한 산성을 좀 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증류수를 끓여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0.1몰 농도의 NaOH로 희석을 시켜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나의 과정이었었고요.
네, 다에서는 표준 물질 수용액과 나용액의 적정을 통해서 나용액 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 먼저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용액을 만들고 희석을 했던 과정들이 가에서 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을 같이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0%짜리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밀도도 주어져 있는 거니까 몰롱도로 바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계산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가 50%가 있게 되면 그 퍼센트 농도에다가 우리가 몇 배를 해줄 거야 라고 하면 10배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밀도를 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용질 NaOH가 되는 거니까 NaOH의 화학식량, 즉 몰질량이 밑에도 주어져 있지만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간단하게 몰농도로 바꿀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위아래 0 하나씩 지워주게 되면 4분의 5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과 1.5가 있었으니까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5, 뭐 75를 4로 나눠준다 정도가 일단은 몰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0.1몰 농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얼마만큼을 그러면 취해서 전체 몇 밀리리터로 만들어줄 거냐에 따라서는 희석할 때 우리가 취해전의 부피가 좀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들 가지고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선택지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일반상 NaOH는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지만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조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 선에 증류수 60g에 NaOH 60g을 녹여주게 되면 무게 배분율로는 50%. 이건 어려운 건 아니겠죠? 굳이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전체 120g 중에서 NaOH가 60g 녹게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 정도가 되겠죠. 3번 선 나에서 증류수를 끓여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녹아있게 되는 O2? 산소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다. 산소가 녹는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산의 염기로 역할을 해줄 것들은 딱히 없잖아요.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끓여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대기 중에 있는 바로 누가 녹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니라고 하면 헨리 법칙으로 CO2가 녹기 때문에 그 CO2는 말 그대로 수행해서 산으로 작용이 가능하잖아요. 비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는 수액에 녹게 되면 우리가 산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을 제거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4번에서는 그러면 가해 용액을 5.3ml를 증류수로 물켜서 1리터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럼 그 농도가 약 0.1몰 농도가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앞서서도 계산을 대략 해보긴 했었지만 만약에 5.3ml다라고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소수점 0.3ml 대략은 3분의 1ml?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약 3분의 16ml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죠. 어차피 약이라고 붙어 있었으니까요. 계산하기 좀 더 용이하게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대략은 그러면 5.3인 거니까 약 3분의 16ml 정도로 생각해보자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계산을 해줬던 몰농도에 대한 값은 4분의 75몰농도였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부피. 부피가 얼마니? 라고 하면 부피가 앞서 계산을 했던 것, 즉 3분의 16이다 라고 했던 것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밀리리터 몰농도에 대한 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밀리몰 단위 정도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약분을 해서 지워보게 되면 4가 남게 되겠고요. 3으로 지워주게 된 거니까 3이 6, 3, 5, 15. 약 그러면 100밀리몰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0.1몰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해당되는 취해준 바로 NaOH의 용질의 몰수는 0.1몰이 돼주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1리터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농도가 0.1몰 농도가 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죠? 항상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바로 용질의 몰수를 우리가 계산해내는 거다라고 했던 것, 그 정도만 희석을 할 땐 꼭 기억해 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맞아, 5번선은 만들어진 NaOH 수액을 유리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유리용기의 주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SiO2, 그쵸? 규소 산화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실리카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석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SiO2하고 NaOH가 서로 만나게 되면 산염기 반응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반응식까지는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한테는 유리용기는 안 돼요. 그래서 유리용기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보관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기간은 안 돼요.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되면 조회성 문제
있기 때문에 농도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겠고, 참고 정도로 반응식은 제가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가끔가다 이거 질문을 많이 하세요. NaOH하고 그러면 SiO2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SiO2가 서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누굴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산염기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도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표준화 과정에서는 표준 물질도 좀 알아는 두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표준 물질은 양이 정확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작고 양이 정확한 물질, 이 두 가지 정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반응 속도 상수의 온도 전성은 아레니우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두 반응에 대한 아레니우스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굉장히 제가 어색해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식을 다 주진 않죠. 근데 밑에 문제는 과거 이렇게 IC까지 다 알려주고 이 식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자, 그리고 반응 1번과 2번이 있는 거지 이 두 개의 반응이 연속되는 반응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어쨌든 그냥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 보자라고 주어져 있었고, A라고 했던 건 이제 우리가 흔히 프리퀀시 팩터라고 했던 자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는 활성 에너지도 같이 제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자료로부터 추론한 것 중 옳은 것을 보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반응식에 대한 어떤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어져 있는 대로 문제를 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업번서는 반응 1은 1차 반응이고 반응 2는 2차 반응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기업번이 꽤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기업번은 보자마자 이제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느냐라고 했던 부분은 출제자가 바로 위에서 속도 상수에 해당되는 아레니우스식을 왜 제시해 줬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한테는 바로 이 프리퀀시 팩터라고 했었던 자점률은 그 단위가 시간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이 단위가 누구에 해당되는 단위와 같은 거니라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속도상수에 해당되는 값이 뒤쪽에 2의 자연수 2의 지수 형태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2의 지수는 단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A에 해당되는 단위하고 속도상수 K의 단위가 동일해요. 그럼 단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할 거니라고 하면 그 덕분에 차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속도상수의 단위가 시간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속도 자체의 단위가 몰농도 퍼 세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농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변에 쓰게 된 속도 법칙으로.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차수가 1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반응 1이 됐던 반응 2가 됐든 모두가 다 바로 우리가 1차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단지 분자도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계수를 가지고 그대로 차수를 읽어준 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 다음같이 우리가 전체 반응에 대한 걸 가지고선요, 전체 반응에서는 계수가 그대로 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는 절대로 말을 해줄 수가 없고요. 가끔 동일할 때도 있겠죠. 동일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 우연찮게 그냥 동일한 것 뿐인 거지 절대로 계수가 차수가 된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단일 단계 반응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것만 주의해 두시면 되겠고, 니은반서는 온도 분의 1에 해당되는 온도 역수에 대한 LNK 그래프에서 반응 1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반응 2의 기울기의 경우보다 큰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기울기가 뜻하는 바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기울기라고 했던 것은 바로 활성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물론 활성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기체상수 R값으로 나눠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해당되는 기울기가 돼주겠고요. 자, 그런데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절대값을 가지고 비교했던 거니까 누가 더 큰 걸 물어본 거니? 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활성에너지가 누가 더 큰 거냐? 라고 하는 비교로 질문 준 셈이 돼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활성에너지는 어때요? 하나는 250, 다른 103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응 1에서의 활성에너지가 우리가 바로 반응 2에서의 활성에너지보다도 이미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 해석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준 거죠. 그렇지 않은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없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에서는 2보다도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 뒤번에서 온도를 높이면 반응 1과 반응 2의 속도 상수의 비는 증가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실은 니은번에 대한 질문을 준 이유이기도 한 거잖아요. 활성에너지가 더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럴수록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바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러면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속도 상수의 증가는 당연한 거예요. 증가되는 우리가 바로 비율을 따져보게 됐을 때 비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느 경우일 때 다음같이 온도 증가에 따른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이 더 큰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큰 값인 경우일수록 그럴수록 더 음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더 가파르게 기울는다는 거죠. 더 가파르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온도 증가에 따라서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반응 1에서가 더 많이 증가돼 주겠고 반응 2에서는 덜 증가되다 보니까 이 비율 자체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맞더라. 따라서 답은 니은번 디귿번,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막상 5번 문제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추론해내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좀 쉽지 않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는 이어서 6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반토프인자는 염의 수행에서 측정한 언점 내린 값을 그 염이 비전해지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엄점 내린 값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결국 전해질은 이온화가 되다 보니까 용질 입자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늘어난 비율을 다음 같은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초기 용질의 몰수분의 해리가 된 전체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이다. 용질 몰수의 토탈 합이다. 언제니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해리가 된 이후예요. 그래서 해리 후에, 즉 용액으로 섞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눠주게 되는 것은 뭐가 되겠니라고 하면 용질의 몰수로 나눠주는 거죠. 용질의 몰수 어떤 것으로 나눠줄 거야 라고 하면 초기 용질의 몰수로 나눠주는 거죠. 혼합할 때 그때 넣어주게 되는 용질의 몰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주어져 있는 표를 가지고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한테 다음같이 주어져 있는데 농도가 갈수록 낮아지게 될 때마다, 농도가 낮아질 때마다 아래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반토프인자가 계속 증가를 하죠. 마찬가지로 농도가 어떻게 주어져 있던 혹은 어떤 용질을 가지고 녹여줬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반토프인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특이점 가운데 하나는 MX, M2Y, NY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염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까 전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염이다라고 했던 건 이온결합 화합물인 거죠. 우리가 수행상에서의 이온결합 화합물 염이라고 얘기할 텐데 중간에 있었던 M2Y를 가지고 보게 되면 M2Y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적어도 아래 첨자 써져 있는 것을 서로의 반대쪽에 우측 상단으로 보내주게 되면 그럼 전하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Y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럼 2-가 돼주겠고 우리가 바로 그러면 메탈은 플러스 1가라고 해주면 되겠죠. 메탈이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가라고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NY 된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Y가 우리가 2-가 되는 거니까 N에 대한 걸 가지고 물어본다면 이가 양이온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하도 바로 파악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질문을 가서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 M과 N, 음이온 X와 Y의 전하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표로부터 추론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 선택지를 가서 좀 더 보도록 하죠. 1번선은 M과 N 금속이온의 전하의 비는 1대 1이다라고 줬는데 이 말은 틀린 거죠. 1대 2라고 해줘야 되겠고 이미 같이 풀어준 거였죠. 2번선은 0.1 몰랄 농도 MX 수용액은 0.1 몰랄 농도 M2Y 수용액보다도 더 높은 증가압을 가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같은 농도 기준에서는 비교할 수 있을 내용들은 위에 주어져 있었던 반토프인자 정도가 가능하겠죠. 반토프인자 주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계산하는 건 아닌 거니까 뭐 굳이 사실은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토프인자는 어쨌든 분명히 0.1 몰랄 농도 M2Y가 더 크죠. 반토프인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느 쪽이 더 용질의 수가 많겠니? 라고 쓰는 M2Y 쪽에 해당되는 용질의 몰수가 더 많아요. 결국 토탈에 해당되는 용질의 몰수가, 합쳐준 용질의 몰수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말은 곧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증기압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증기압 내림도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기압 내림의 비교를 가지고 증기압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증기압을 비교로 얘기한다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용액에 대한 증기압은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용액에 대한 증기압은 몰 분율을 갖다 쓸 건데 용질의 몰 분율을 쓰는 건 아니죠. 용매의 몰 분율을 갖다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순수한 그 온도에서의 바로 용매의 순수한 증기압을 곱으로 쓰죠. 물론 지금은 수액인 거니까 물에 순수한 증기압을 곱으로 쓰게 되겠고요. 제 얘기는 이건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매의 순수한 증기압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변수가 아니고 우리한테 변수가 될 건 결국 용매의 몰 분율이 될 건데 이 용매의 몰 분율은 어떤가요? 용매 몰수를 전체 용액의 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가 될까? 용질의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토탈의 몰수도 많다는 게 되고요. 용질의 몰수 자체도 용매의 몰수 자체도 우리가 변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몰랄 농도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되기 때문에 용질 몰수 자체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 토탈의 몰수만 많아지기 나름이에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한테는 용매의 몰 분율을 비교로 따져보게 된다면 어때요? 그럼 mx하고 우리가 m2y하고 비교를 해주게 되면 어느 쪽이 그러면 용매의 몰 분율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전체 몰수가 더 많은 건 m2y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mx 쪽에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곧 바로 용액에 해당되는 증기압도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2번이 맞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3번선은 농도에 따라서 반토프 인자가 바뀌게 되는 것은 이온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온의 크기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왜 반토프 인자가 커지게 된 거니? 라고 하는 건데요. 반토프 인자가 커지게 되는 이유는 이온쌍의 수가 되겠죠. 이온쌍의 수가 우리가 바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온쌍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온화가 되면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고 그 각각을 물분자가 둘러싸기 때문에 반토프 인자가 대단히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용질의 몰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묶어서 둘러싸요. 그래서 이온쌍의 수가 늘어나게 돼요.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반대로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각각 하나씩 다 각각 둘러싸기 때문에 반토프 인자는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4번에서 0.01 몰랄 농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mx하고 ny하고 서로 비교로 언점 내림에 대한 값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 단순하게 그냥 언점 내림을 따져볼 수 있는 반토프 인자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mx에 대한 우리가 반토프 인자는 1.94였었고요. 그리고 ny라고 했던 것은 1.53이었어요. 동일한 농도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서 자료만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언점 내림은 어느 쪽이 더 크더라? 그러면 mx 쪽에서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4번도 틀렸고요. 5번선 ny 용액의 농도를 더 묽게 해주면 반토프에서 증가를 하긴 하겠지만 그 이론값이 어디에 수렴하겠니? 라고 하는 걸 질문 주는 건데 이게 아무리 많이 쪼개지더라도 1대1로 쪼개지는 거지 이게 뭐 1대3이라든지 뭐 2대2라든지 이렇게 쪼개지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압비가 2대2가 되는 거지 개수비가 2대2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수비는 1대1로 쪼개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적어도 반토프 인자는 4에 가까운 게 아니라 2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이제 우린 7번으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산화구리 1으로부터 금속구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두 반응을 검토했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에서는 CU2O라고 했던 산화구리가 두 개의 구리하고 2분의 5 분자로 쪼개지게 되는 분해가 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소로 분해가 되는 것. 그래서 델타 G너트는 주어진 온도 298Kelvin에서 146kJ로 비자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델타 H너트는 플러스 169kJ로 에너지 흡수를 하게 되는 흡열 반응인 걸 보여주고 있죠. 나에서는 탄소 고체 흑연이 2분의 5랑 반응해서 일산탄소 기체를 만들게 되는 생성 반응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이때 델타 H너트 값은 마이너스 137kJ이고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111kJ로 주어져 있네요. 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금속 구리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가서 문제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기억 반응 298Kelvin에서 반응가는 자발적인 발열 반응인 거냐라고 했는데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발열도 아닌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위에서 델타 G너트 값이 0보다 컸어요. 0보다 큰 거니까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게 되겠고요. 발열 반응인 것도 말이 안 되겠죠. 델타 H너트 값이 가에서는 0보다 큰 흡열 반응이었기 때문에 둘 모두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니은에서는 반응 나의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니? 라고 했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입자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게 되면 기체상의 입자수 변화, 개수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죠. 그 입자수 변화가 바로 2분의 O2가 줄어들고 바로 하나의 이산탄소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입자수는 우리가 바로 0.5개씩 증가되는 반응인 거죠. 따라서 어쨌든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엔트로피는 증가되는 반응. 따라서 우리가 맞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맞아, 뒤에 번에서는 온도를 높이더라도 그러면 산화구리로부터 금속구리를 얻어낼 수는 없는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산화구리로부터 금속구리 얻어내는 거는 반응 가가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우리가 바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가 반응에서는 정반응이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은번에서 질문 줬던 이유도 실은 디귿번 해당되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반응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가 반응에서도 우리는 델타 S워트는 0보다 큰 반응인 거고요. 그 말은 뭐가 되겠어요? 이러면 온도를 증가시켜 주게 될 때 덕분에 델타 G너트 값은 어때요? 그러면 점점 더 감소가 되는 거죠. 더 음수값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양수값인 건데 음수값으로 감소가 되는 거니까 정반응의 자발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정반응의 자발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니은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7번까지 우리 같이 문제 풀어봤었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인체 내에서 글루타메이트가 효소와 ATP의 도움으로 글루타민이 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타민을 바뀔 때 효소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에너지 원호로 갖다 쓰는 건 ATP를 갖다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DP하고 유리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글루타메이트는 암모늄 이온과 반응을 해서 글루타민으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그 해당되는 각각의 반응들의 폐형상수를 K1과 K2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반식을 잘 보게 되면 두 개의 반응을 그대로 더해줘야지만 위에서의 전체 반응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글루타민이 만들어지고 유리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전체 반응에 대한 걸 가지고 질문 준다라고 한다면 그럼 전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바로 K1과 바로 K2의 곱으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개 되면 곱이 되는 거니까 앞에 숫자는 곱을 해주면 3.0이 되겠고 뒤에 지수는 곱을 해주면 10의 제곱 정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뭐 300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전체 과정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 가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기업번부터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의 평형상수가 3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같이 확인해 줬던 거니까 맞고요. 니은번서는 전체 반에 대한 표준자 에너지의 변화는 0보다 큰 거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이 안 맞겠죠. 왜냐면 평형상수 값이 우리가 1보다 커요. 이걸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 준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델타 G 너트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RT ln K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게 기체상에 대한 거냐 뭐 수행상에 대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체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케이스로 나타내주게 되는 농도 형태로 나타내주는 평형상수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바로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lnk 값이 양수값이 되겠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델타 G너트 값은 0보다 작다. 그래서 표준 조건에서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디귿번서는 ATP가 촉매로 작용해 주는 건 아니죠. ATP도 그냥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촉매로 작용해 주는 건 반응 전후가 동일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의 우리가 촉매를 바로 효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ATP는 촉매가 아니겠고요. 바로 촉매는 효소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답은 기업번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쉽죠? 자, 우리 이어서 9번 문제로 바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몇 가지 원자 또는 단원자 이온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가나다라라고 했던 이 네 가지 화학종에 대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가나다라가 뭐가 될지를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 양성자수가 8개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산소를 뜻하는 게 되겠죠. 원자 번호 8번이 산소. 중성자수가 8개니까 합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질량수가 16이 돼주겠고, 여기에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2개 더 많으니까 2-에 해당되는 우리가 음이온이 돼주겠고, 나에서는 양성자수가 9개가 되는 플로린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성자수가 10개가 되는 거니까 합을 해주게 되면 19개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 그리고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동일한 거니까 중성의 플로린을 준 거네요. 다에서는 원자 번호가 11번인 바로 양성자수를 통해서 소듐을 보여주고 있고, 질량수는 합을 해주게 되면 23이 돼주겠고, 마찬가지로 전자수랑 같으니까 중성이 돼주겠죠. 마지막에 썼던 라는 양성자수는 12개인데 전자수는 10개가 되는 거니까 12개짜리가 돼주는 바로 마그네슘인 것과 동시에 전자수가 2개 부족하기 때문에 이가 양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중성자수는 양성자수랑 같은 양으로 있기 때문에 질량수는 24 정도가 돼주겠죠. 자, 이런 가나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선택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업번서는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가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반지름을 비교해 줬을 때는 이온들끼리 보통 비교를 하고요. 원자들끼리 보통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가장 작다, 가장 크다, 사실 이 표는 썩 맞는 표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예측은 좀 가능하죠. 그럼 중성 상태보다 어쨌든 양이온,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그만큼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했던 거니까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반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보다도 더 전자수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럼 사이즈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산소 2-가 돼주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번은 틀린 게 되겠죠.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게 가가 아니라 라가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고요. 물론 그 중간에 끼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비교는 충분히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게 된 플로린과 소듐이 있는 건데 어때요? 플로린은 껍질 수가 2개짜리가 돼준 2주기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로린이 사이즈가 더 작게 되겠고, 그보다는 누가 더 크니라고 하면 바로 소듐이 사이즈가 더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우리가 소듐하고 만약에 O2-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어떠니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O2-보다는 소듐 쪽의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봐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요 위치는 좀 서로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O2-라고 했던 음이온은 분명히 음이온인 거니까 사이즈가 더 크겠지 싶어도 전자수 그래봐도 어쨌든 합이 10개인 네온의 전자 배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주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껍질 수가 2개짜리가 돼준 2주기까지만 전자 채워지는 셈이 돼요. 반발로 이게 아무리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3주기까지 전자 채워지는 소듐보다는 우리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3주기까지 전자 채워지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소듐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거죠. 니은마산 나하고다는 1대1의 비로 이온성 화합물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나하고다는 각각 플로린과 소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NaF가 가능한 거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아니면 가하고 라도 가능한 거죠. 가하고 라를 가지고 줬다면 MgO도 가능하긴 하겠죠. 어쨌든 니은번은 맞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디귿번서는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얻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내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얻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한테는 바로 전자 체어도를 가지고 질문 줬던 셈이 되겠고요. 전자 체어도 어때요? 중성 상태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라가 전자를 가장 많이 얻어내게 될 거니 라고 하는 건데요. 발열 반응으로 그만큼 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라라고 했던 것은 전자 2개를 잃어버린 네온의 전자 배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건데, 사실 그때 에너지 값의 크기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려해 보게 되면 이런 비교들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라에서는 전자를 더는 얻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풀어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라고 했던 거는 중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플로린처럼 전자를 잘 얻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대로 항상 당부드리지만 반대로 얘기해주는, 즉 일종의 순차적 이온화율처럼 생각해 주면 된다고요. 순차적 이온화율처럼 생각해 주게 되면 마그네슘 1가의 기체 상태로부터 전자 1몰을 뗀 대필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러면 떼주면 우리는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자 하나를 떼내게 돼요.
그럼 이때 에너지가 얼마니라고 하면 이때 에너지는 2차 에너지가 되는 건데요. 이 값의 크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전자 친화도수의 의미로서 비교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전자 친화도의 값의 크기를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면 그게 라예요. 이것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즉 전자를 그만큼 잘 얻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는 플로린은 중성이에요.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고 얻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다음과 같이 2차 이온 에너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만 주의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니은번, 디귿번이 맞는 거니까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쉽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합물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자료를 이용하여 열화학 반응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럼 데이터 차트 A, 데이터 차트 B, 그리고 데이터 차트 C, D 각각이 주어져 있고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왼쪽의 경로를 따라서 혹은 오른쪽의 경로를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왼쪽에서의 A라고 하게 되는 건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맨 위에 출발점들에 해당되는 물질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모든 물질들이 우리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원소예요. 원소로부터 누가 만들어진 거니? 라고 하면 A에서는 CO2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CO2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CO2가 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래 방향 내려갔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음수값이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붙여준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A에 해당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 줄래? 라고 하면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누구에 해당되는 것? CO2에 해당되는 것. 다만 그 CO2가 몇 몰이 생겨난 거야? 3몰이 생겨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항상 1몰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뭐가 되겠니라고 하면 4개 수소이체 분자하고 2개 산소이체 원자로부터 분자로부터 4개 H2O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래쪽에 있었던 거는 물이 4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델타 HF 너트 누구에 대한 바로 표준생성 엔탈피니 그러면 물에 해당되는 표준생성 엔탈피가 되어주겠고 우리가 4몰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곧 몰수가 되기 때문에 4몰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작성해주면 되겠죠. 같은 방식이에요. 오른쪽에 C하고 D에 해당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주면 되는 건데 C에서는 뭐가 돼요? C3H8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페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프로페인이 만들어지는데 개수가 앞에 1인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이 값은 C는 바로 우리가 델타 HF 너트 누구? 프로페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그 결과로 3개 CO2랑 4개의 물을 만든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때 바로 D라고 했던 것은 연소 반응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D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겠죠. 바로 연소 엔탈피, 누구에 해당되는 연소 엔탈피? 바로 C3H8에 해당되는 연소 엔탈피.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래 선택지로 가서 나머지 질문들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억번서는 델타 차트 C는 C3H8이라고 하는 프로페인 기체상의 마이너스의 표준생성 엔탈피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는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향을 나타내준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번호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 니은번에서는 델타 차트 B라고 했던 것은 바로 물의 표준생성 엔탈피의 몇 배가 될 거니? 라고 질문 주고 있는 셈이 될 거예요. 자, 보니까 델타 차트 B라고 했던 것은 물에 대한 표준생성 엔탈피에다가 그쵸 4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같이 확인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대번에서는 그러면 위 개념도로부터 3개 CO2하고 4개의 H2가 반응을 해서 C2H8이 내주면서 우리가 바로 3개의 CO2가 만들어진다. 네, 이거는 아래가 오타가 되겠죠. 이쪽이 아래가 네, 이게 3개예요, 3개. 네, 프로페인이 만들어지면서 네, 바로 산소 기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델타 H워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이걸 구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두 가지 방향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출발 물질은 동일하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서 얘기해 보자 라고 했을 때는 A하고 D를 활용해 주게 되면 A하고 C를 이용해 주게 되면
A의 방향이 반대로 뒤바뀌어야 돼요. C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C 빼기 A라고 얘기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B 빼기 D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덕분에 방향 반대로만 뒤바꿔서 써주게 된다면 그러면 디귿번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내용의 문제들이었으니까 답은 니은번 뒷번이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답은 6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이어서 11번 문제도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도씨 수용에서 브롬이나 은과 브롬이나 납은 다음과 같은 평을 이룬다라고 반응식을 보여주고 있고 KSP라고 했었던 용해도급 상수도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은 이온과 납 이온이 0.1몰 함께 녹아있는 수용액에 브롬이나 이온을 가하여 한 금속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침전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흔히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선택적 침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침전을 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의 이온을 분리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 침전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은이온과 납이온이 둘 다 동일하게 0.1 몰농도씩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누가 먼저 더 침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니? 라고 하게 되는 건 결국 Q값을 비교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Q값과 K값을 비교해 줬을 때 그 값이 평상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부터 침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 거니까 금방 문제를 쓰고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간단했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평상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침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때 Ag 플러스의 농도가 우리는 바로 0.1 몰농도라고 주어져 있었고 Br-의 농도가 얼마보다 클 거니? 라고 했던 걸 얘기했던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Br-의 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농도 이상일 때부터 Ag 플러스는 침전이 가능해지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요. 반응지수, 평상수식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납이가 양이온의 농도 그대로 갖다 써주고 그 다음에 Br-에 대해서는 개수가 2가 되는 거니까 제곱으로 쓰겠죠. 따라서 양쪽에 0.1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10배를 해주게 되면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여기에 루트 씌워주게 되는 거니까 Br-의 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그러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농도 이상일 때 정도까지 내가 넣어줘야 그래야지 그때부터는 바로 납 이가 양이온도 침전으로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누가 먼저 침전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Ag 플러스가 침전으로 분리가 가능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 가지고 질문 주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 내용들 바탕으로 질문들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순수한 물에 대한 AgBr의 몰 용해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수한 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질문 줬으니까 섞여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순수한 물에 대한 AgBr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KSP에다가 루트 씌워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AgBr은 1대1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루트만 씌워주면 그대로 용해도를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4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었기 때문에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루트 씌워주게 되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가 되는 건 맞는 말이 되주겠죠. 니은에서는 한 금속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침전시킬 수 있는 브롬이나 이온의 최대 농도는 이라고 했는데 그 농도값은 앞서서 해봤지만 바로 0.007몰 농도는 맞는 말이 되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가 침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넣어줘가지고 한쪽만 침전으로 가라앉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디귿번에서 수용액에 소량의 질산을 가해주게 된다면 침전되는 금속 이온의 양은 감소가 되는 거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질산을 넣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산을 넣어준다, 질산을 넣어준다라고 했던 것 질산해줄 역할이라고 하는 건 바로 pH 효과가 되겠죠. pH를 낮춰주게 되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덕분에 반응할 수 있는 약염기가 없다는 거죠. 약염기는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영향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침전되는 금속 양이온의 값은 감소한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답은 기억번, 니은번.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네요. 간단하죠? 자, 11번까지 우리 같이 문제 풀어봤었고요. 이제 12번으로 이어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같이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에서는 요의 pH를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제를 구성을 했다라고 제시해 주고 있고요. AG, AgCl, 그리고 KCl을 왼쪽에 산화전극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지용액의 H2 기체가 바로 백금으로 주어져 있는 환원전극을 구성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5도씨에서 측정된 전제 전압과 수이온 농도와의 관계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음수값에 있었지라고 하는 거죠. 음수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앞쪽에 있는 것도 우리한테는 환원전이값이 돼주겠고요. 뒤쪽에 있는 것도 환원전이값을 빼준 그 차이값으로서 전제전이값을 쓰세요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앞쪽에 있었던 것은 어느 쪽의 환원전이값이 되겠어요? 그렇죠. 환원전극의 환원전이값에서 우리가 바로 산화전극의 환원전이값을 빼주세요라고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한테는 지금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써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에 가에 들어갈 것은 환원전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작성을 해주는 거죠. 오른쪽. 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오른쪽에 있었던 미지용액의 산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그리고 왼쪽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대로 작성을 해준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덕분에 왼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그대로 갖고 오게 되는 것은 수정극이었던 거니까, 수정극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가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표준 전지 전이값이 될 거니까, 이 표준 전지 전이값은 그러면 0V가 돼주겠고, 그리고 반응지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어떻게 쓸 거니? 라고 하는 건데, 반응물분의 생성물인 거잖아요. 환원하게 되는 거였고요. 환원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수가 감소가 되는 게 되겠고요. 감소가 된 결과물이 바로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돼주겠죠. 플러스에서 그럼 제로로 우리가 감소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했던 반응물은 우리가 바로 H 플러스, 생성물은 수소 기체가 되는 거니까 H2 기체의 분합으로 제곱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었던 건 바로 산화전극의 환원전이값을 빼준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환원전이값은 아래도 보니까 0.22V라고 줬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0.222V라고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0.059 곱하기 로그 그 다음에 가라고 줬잖아요. 이 가에 해당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니? 라고 하는 건데, 환원 반쪽 반응 기준에서 들어가줘야 되겠죠. 환원 반쪽 반응 기준에서다 라고 하게 되면 주어져 있던 우리가 바로 에너지 순위 도표에서 다음같이 AG가 AgCl이 만들어지면서 AG 플러스로 바뀌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작성해줘야 되는 것은 환원 반쪽 반응식 기준에서 작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주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환원 반쪽 반응식 기준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그러면 AgCl이 AG가 되는 것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AgCl이 AG가 되면서 Cl-만큼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다 금속이었던 AgCl이 Ag까지는 다 금속인 거고요. 한 가지 더 작성해 줘야 되는 거는 바로 Cl-가 됐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바로 Cl- 농도 있어야 되겠고, 0.002V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수소기체의 농도분에 바로 나머지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거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네, 비슷비슷하게 선택지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선택지가 겹쳤나 싶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그런 건 딱히 없었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찬찬히 그대로 읽어주기만 한다면 내른스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우리는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브레스롤이 1양성자산 염기의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선 약염기의 짝산은 물보다 강한 산이다. 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약산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에 대한 짝은 더 세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만약 이런 게 잘 안 되시면 반응식을 작성해 보시면 되는데, A-는 그러면 물과 반응을 해줘서 그 결과로 우리는 그에 대한 짝산이 돼주고요. 그리고 물을 해리시켜서 염기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전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약한 녀석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약, 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약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센 산이 된다라고 했던 것.
센 염기가 된다라고 했던 것. 요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양약센센 요런 것도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선은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농도인 강산 수액의 pH는 8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이 안 맞겠죠. 농도가 너무 낮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보라고 했던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그만이겠죠. 3번에서는 모든 산염기 적정의 지시약은 약산 혹은 약염기다라고 했던 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보통 우리는 HIN 그리고 IN- 약산과의 작은 경태로 보통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4번에서 약산의 농도가 낮을수록 해리되는 비율은 증가한다라고 했던 건데 약산의 초기 농도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흔히 보통 초기 농도를 우리가 C라고 보통 쓰게 되는 거고요. C분의 산해리 상수를 가지고 만약에 산이라고 했을 때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쓰는 거니까 초기 농도가 낮을수록 전체적 이온화도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꼭 같이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두자라고 했던 것이고 5번에서 약산과 가염기로부터 생성된 염이 녹은 수액의 pH는 7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요. 얼마큼의 양을 가지고 얼마큼 반응시킨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은 뭐 이렇게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왜냐면 약산과 가염기로부터 생성된 염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바로 약염기 수용액, 약염기성인 바로 염을 만들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7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13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배수가 6인 전이금속 착국물에 몇 가지 실험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메탈에 암모니아가 6개, 바깥쪽에 상대 이온이 2개, 아니면 메탈에 암모니아가 6개, 상대 이온 3개, 그 아래쪽에는 메탈에 암모니아가 5개, 염소가 중가로, 대가로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리간드로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고 상대 이온 CL은 2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메탈에 암모니아가 4개, CL이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모두가 다 반자기성이고 가는 알 수 없어 라고 주어져 있었네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래쪽에다가는 한 가지 더 뭐라고 줬냐면 그 1몰을 과량의 AgNO3로 반응시켜주게 되면 1몰의 AgC의 침전이 생성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 1몰의 침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학식 안에 들어있었던 Cl-가 얼마만큼은 바로 화물 1몰당 Cl-1몰이 상대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한테는 그러면 메탈의 암모니아가 4개이고 염소 2개가 리간드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상대 이온으로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셈이 되겠고요. 자, 그럼 가면 갈수록 암모니아의 양이 줄어들고 염소에 대한 양이 점점점 늘게 된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감소가 된다라고 준 거니까 맨 아래쪽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맨 위에 있었던 가 같은 경우에 자기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이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위에 주어져 있는 경우에 반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자기성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가 바로 중성의 리간드와 결합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금속의 산 상태는 플러스 3이거든요. 플러스 3이면서 반자기성으로서 갈라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들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장갑도 위에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디옵탈의 전자수가 몇 개인 걸 뜻하겠니? 라고 하는 거죠. 디옵탈의 전자의 개수는 바로 D6일 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반자기성이라고 하는 건 T2G에만 전자가 6개, 이젠 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적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덕분에 우리가 바로 갈라짐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전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걸 뜻하게 될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바로 상자기성이라고 쉽게 짐작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같이 우리가 D6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그 말은 산화 상태가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바로 구족 금속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구족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 디옵탈의 전자수를 판단해 주게 된다면 가에서는 사실은 바로 D7이에요. D7이 되는 거니까 아래쪽에 T2G에는 전자가 몇 개? 3개를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위에 2개 채우고 나머지 전자를 또 채워가게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까지 다 채워지게 되면 위에서는 지금 산화 상태가 플러스 2거든요. 바깥쪽에 상대 이온이 2개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D7에 해당되는 전자수라고 했던 7개는 밑에 쪽에 먼저 3개, 그 다음에 위에 2개, 5개 채우고 나서 나머지 밑에 2개 마저 채워진다. 즉 T2지에 우리가 전자가 5개, 그리고 위에 전자 2개. 따라서 덕분에 홀전자수를 따져주게 된다면 홀전자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럼 홀전자 개수는 3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최대가 5개이기 때문에 D5 5개에서 2개 더 늘었다. 전자수 2개 더 늘었다는 건 홀전자수가 2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리간드의 세기예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어쨌든 감소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리간드의 분광학적인 세기가 아모니아가 누구보다는 염소보다는 더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아래 선택지에서 어떻게 질문 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가에 해당하는 성질은 상자일성이다라고 했던 건 맞는 말이었고, 니은번 메탈의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도 커진다라고 했던 부분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글쎄요. 위에서 지금 가능하죠. 니은번도 맞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위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게 플러스였고 그 다음 게 플러스 3이었던 거니까 그렇죠. 산화수가 증가되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다음같이 주어져 있던 화학식에서 기하성질체가 존재하지 않느냐? 기하성질체가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누구 덕분에 Cl-가 2개였기 때문에 Cr-들끼리가 우리가 트랜스로 있느냐 아니면 시스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기하성질체 개수가 2개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리일번에서는 메탈의 3가 양이온에 해당되는 리간드의 배회 능력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자, 그 배회 능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교해 준다면 누가 더 클 거니? 라고 했던 건 리간드의 세기가 누가 더 클 거니?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리일번도 틀린 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업번 리일번이 되죠. 자,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14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이어서 15번 문제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응가는 제논의 플로리나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이러한 플로리나 화합물은 반응 다와 같이 안전 화합물과도 잘 반응한다. 자, 아래 주어져 있는 반응식들을 가지고 반응에 대한 것을 풀어보자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는 막상 아래 선택지를 보니까 그렇진 않죠. 기업번 반응가의 생성물인 제논 F4의 구조는 평면 사각형이다. 구조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고요. 나에서는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그리고 디귿번에 대해서도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 주고 있어요. 일단은 기업번에 해당되는 구조를 파악하자라고 했을 때는 입체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가능하겠죠.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기업번에 해당되는 건 다음같이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제논은 우리가 바로 최극 전자수가 8개짜리 18쪽이에요. 따라서 결합에 참여가 되는 것은 주변의 원자 수 플로린 4개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본딩표는 4개가 돼주겠고요. 그리고 나면 전자 8개 중에서 결합에는 전자를 단일 결합으로 4개 갖다 썼고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롬페어 수가 2쌍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4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평면사각형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번에서는 반응 나에서는 제논 F4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화제로 작용해 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은 환원하는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산화수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제논 F4에서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의 우선순위를 갖고요. 제논은 그럼 플러스 4가 됐겠죠. 그리고 백금은 제로였어요. 그리고 제논이 됐던 거니까 제로가 됐고 백금 플러스 4가 됐던 거죠. 플로린 마이너스 1짜리랑 결합을 하게 된 거니까요. 따라서 보게 되면 산화수가 증가된 것은 바로 백금의 산화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논의 산화수는 감소가 됐어요. 산화수가 감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환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환원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신을 환원하면서 남을 산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디귿번에서는 반응 다의 생성물인 제논 F5-에서 제논의 고립전자쌍의 개수를 가지고 물어본 건데 위에서랑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주변에 원자 개수가 5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결합에 참여가 되는 전자수들을 생각해 주게 되면 8개 중에서 5개만 결합에 참여가 되는 건데 그리고도 전자 하나를 더 먹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전자 하나 더 먹은 거죠. 먹은 거는 항상 중심 원자에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롬표의 수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2개가 돼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5 플러스 2. 실은 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조니라고 하면 평면 오각형? 이 정도 얘기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런 구조까지는 모르셔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롬표수는 2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1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16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는 산성수에서 다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화수가 달라지는 반응이죠. 보자마자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원소가 있으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고요. 덕분에 바로 질소는 플러스 5의 산화 상태를 가지고 있고 바로 주석이 플러스 4의 산화 상태로 산화가 됐고 질소 2개의 산소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에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질소는 플러스 1의 산화 상태로 환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 상태가 우리가 감소가 된 환원을 했던 질소가 바로 4만큼 산화 상태가 감소가 됐고요. 일단은 환원을 한 거죠. 환원을 하게 되면서 4전자만큼을 뺏어오게 됐어요. 근데 4전자만큼 뺏어오게 됐던 질소가 화학 시간에는 2개가 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기본적으로 8전자만큼을 가져오게 되겠고 일단은 2개 그러면 질산이온으로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산화를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산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주석이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를 했어요. 따라서 산화를 한 건데 산화 상태가 증가를 했던 변화량의 값은 4만큼 증가한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4전자 반응이 진행이 돼준 거죠. 문제 서로 주고받은 전자 개수가 같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필요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산화를 했던 화학 종들에 대해서는 2배를 줘서 8개의 전자를 그럼 뺏겼다라고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주석 앞의 개수는 2로 2배를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바로 균합 방식의 전화균을 맞춰주면 되겠죠. 반응물 쪽은 마이너스 1짜리가 2마리가 있고 생성물 쪽은 플러스 4짜리가 2마리. 따라서 양쪽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바로 플러스 10에 해당되는 H 플러스가 필요했겠고요. 자, 그러면 덕분에 수소가 10개가 반응물 쪽에 더 써지게 된다는 건 생성물 쪽에는 그 수소가 동일한 개수로 들어있도록 검산하는 차원에서 물분자를 5개를 작성해주면 될 거예요. 자,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산소수도 마찬가지로 동일해지는지를 같이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질산이온에 우리가 산소가 3개씩 2마리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산소를 5개를 써준 덕분에 N2에 썼던 산소 1개랑 더해주게 되면 산소 개수는 동일하게 6개로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산화수법을 가지고 균합 방식 작성을 해주게 된다면 아래쪽의 선택지는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주석은 산화가 됐고 질소는 환원됐고요. 주석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4가 됐고 균합 방식 전체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균합 방식에서 주석과 N2O에 해당되는 개수의 비는 1대1이 되는 게 아니라 2대1이 돼준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2대1이 돼주는 거니까 1번은 4번 틀린 게 되겠고요. 자, 5번에서는 균화학 반응식 작성의 하나는 2개 NO2가 2개 NO3 마이너스가 10개 H 플러스랑 반응하고 8개의 전자를 먹어가지고 N2하고 5개 H2O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이 말이 맞겠니라고 한 건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주겠죠. 어차피 주석에 대한 것만 빼놓고 나서 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17번 문제 이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양성자산 H2A는 아래와 같이 2개의 평형 반응을 보인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pK1과 pK2가 4와 10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를 근거로 했을 때 다음 각 상황에 대하여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0.1몰 농도의 H2A 수용액에서는 A2- 이온이 존재하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당연히 존재를 하죠. 두 번째 산해를 통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때 다만 A2-의 농도가 누구랑 같은 거니? 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산해를 통해서는 바로 K2하고 값이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만 더듬어 두시면 되겠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니? 라고 하는 것도 얘기 좀 더 좋긴 하겠죠. 수행성이 H+의 농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산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농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번에 H2A 수용액을 NaOH로 적정을 할 때 pH 4 근처라고 했는데 pH 4 근처가 되면 뭐가 돼요? 적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반당량점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요 근처다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2분의 1 당량점을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그러면 H2A의 농도랑 누구의 농도가 서로 같아서 HA-의 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완전히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 되주겠고 3번에서 H2의 수용액을 NaOH에 적정을 했을 때 pH 7 근처에서는 화학종의 농도가 가장 높은 녀석은 HA-가 되는 게 맞느냐? 네, 맞는 말이죠.
왜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당량점일 때 주화학종은 HA-예요. 근데 그때 pH가 얼마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2분의 1의 pK1 더하기 2로 계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덕분에 그 값은 뒤가 7이 아니라 pH 계산의 결과가 7인데 바로 더하기 10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바로 그 값은 7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3번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4번에서 H2의 수용액을 NaOH로 적정을 했을 때 2차 당량점은 pH 10에서 관찰될 수가 없죠. 이건 이미 위에서 우리가 2번에 해당되는 선택지를 잘 풀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내용도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2차 당량점과 pH 10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pH 10은 어디니라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바로 반당량점을 뜻하는 게 되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절대로 같을 수 없겠고 10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5번에서 0.1 몰농도의 NaHA인 수용에서 H2A의 농도는 A2마이너스 농도가 서로 같은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라고 하면 위에 3번에서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3번에서처럼 우리가 주화학종이 HA-가 주화학종으로 있게 되면 그럼 그때 pH 계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양쪽성 물질이 되기 때문에 산해리도, 염계리도 동시에 일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H2A의 농도하고 A2마이너스의 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pH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좀 되겠죠. 특히나 각각의 pK1과 2가 4와 1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 같다라고 두셔도 돼요.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답은 4번이 틀렸어 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렵진 않죠? 직접 우리가 2차 당장에서의 pH를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화학자가 지름이 10mm인 구형의 금 덩어리를 모두 지름 10나노미터인 구형의 나노 입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금 덩어리는 면심입방 단위세포를 가진다. 표는 금 덩어리와 나노 입자 한 개당 존재하는 원자 개수와 공간 점유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점유는 달라질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는 면심입방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우리가 공간 점유율은 그대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금덩어리 하나에 들어있는 금속 원자의 개수가 10의 22제곱개고요. 나노 입자에는 10의 4제곱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금덩어리를 나노 입자로 쪼갠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개로 쪼개면 되겠니? 반대로 나노 입자를 몇 개를 합쳐줘야지 금덩어리 한 개랑 같겠니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10의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약분해주면 그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분해서 생각해 주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10의 18제곱개만큼이 모아져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금덩어리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도 제시를 해줬던 내용이지만 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덩어리를 우리가 얘기해줬을 때는 10mm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나노 입자에 대한 것은 10나노미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뭐 뻔한 얘기겠지만 뭐 표면적 같은 것들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네요. 자,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단위를 일치시켜 주기를 좀 당부를 드려요. 즉 10mm이긴 하지만 밀린 10마이너스 세제곱인 거니까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가 돼주겠고요. 나노미터는 10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10마이너스 9제곱의 10배가 돼주는 거니까 그럼 10마이너스 8제곱이 돼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길이에 대한 단위들은 동일하게 맞춰놓고 나서 본다면 어려울 일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반서는 덩어리와 나노 입자에서 금 원자의 배수는 서로 6개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6개는 아예 말이 안 맞죠. 배수는 12개가 돼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면심입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심입방은 가장 별이 촘촘한 형태의 바로 결정구조를 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배수는 12개. 니은에서는 금 결정의 단위세포에서 한 변의 길이는 원자 반지름의 2배이더라? 이것도 말이 안 맞죠. 이것도 그냥 암기성 내용인 거잖아요. 사실은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그 A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4배 A는 이라고, 그러니까 4배 반지름은 하고 우리가 보통 많이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4배 반지름 루트 2 A하고 같다라고 했던 건데, A는 하고 쓴다면 루트 2로 나눠준 거니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4배의 반지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루트 2배다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그래서 2루트 2배의 R값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뒤에 보아서는 금 나노입자 원자들이 표면적의 합은 그럼 더 어렸을 때에 비해서 10의 6제곱배만큼이 증가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비교라고 하는 것들은 표면적에 대한 합을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요. 면적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서로 비교로 연결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표면적에 해당되는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위를 일치시켜주게 되는 10-8제곱 정도로 써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표면적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10-8제곱에 미터에 우리가 그러면 제곱으로 반지름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냥 제곱 정도로 그냥 놓고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4파이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하나에 대한 우리가 바로 나눗입자의 표면적이 돼주겠고 여기다 10에 우리가 그러면 몇 제곱이었어요? 18제곱개가 돼주는 거잖아요. 요만큼 해주게 되는 것과 그리고 4파이에다가 그냥 10의 마이너스 아까 10mm라고 했던 거니까 10에서 2제곱미터가 돼주겠죠. 여기다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뭐 다른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럼 10에서 4제곱이 돼주겠고요. 왼쪽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6제곱에다가 10의 18제곱이 된 거니까 10의 2제곱이 돼주겠죠. 10의 2제곱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럼 그 차이다라고 하게 되는 건 얼마예요? 그쵸. 10의 6제곱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라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쵸. 10의 6제곱배만큼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값을 계산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 더 어렸을 때에 비해서 10의 6제곱배 증가를 해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뭐 어려웠던 건 아닌 거니까요. 네, 그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연결해 줬을 때 표면적에 해당되는 건 거꾸로 10의 6제곱배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디귿번 하나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간단했죠? 자, 19번 문제도 바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금속 구리의 반응성에 대한 실험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구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푸른색 용액도 만들고 하늘색 침전도 만들고 검은색 침전도 만들고 푸른색 용액까지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종의 순환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가에서는 HNO3를 넣어줘가지고 여기에다가 녹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산화하는 반응이 돼주겠죠.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게 되겠네요. 구리는 구리가 양연이 돼준 거니까요. 따라서 구리는 그러면 산화가 돼준 거죠. 구리가 양이온으로 산화가 돼준 거고요. NO3-는 뭐가 됐겠니? 라고 한 건데 NO3-는 덕분에 밑에 보니까 NO2가 됐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산화 상태를 따져보게 되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로 1전자 반응으로 환원이 돼준 거니까 위에서는 구리는 2전자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산 이온에 대해서는 2개가 필요했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덕분에 질산이라고 했던 산성수이잖아요. 전하균을 맞춰줘야 되겠고 전하균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4개 H 플러스를 반응물 쪽에 더해주게 되고 생성물 쪽에다가는 수소가 4개가 부족한 거니까 2개의 물 분자를 작성해주면 되겠고 덕분에 산소수 6개도 다 동일하게 양쪽에 맞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전자만큼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했던 것. 자, 그리고 나서는 NaOH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NaOH를 넣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두고 계시는 것도 꽤 많이 도움이 되줘요. 늘 얘기 드리지만 OH- 같은 경우는 금속 양이온과 만나면 침전을 생각보다 잘 이룬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침전이 형성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가열한다라고 했던 건데 가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탈수라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당부드립니다. 가열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물이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CuOH2라고 했었던 그 화합물에서도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 덕분에 누가 만들어진 거니? 라고 하면 CuO라고 하게 되는 산화구리, 즉 바로 금속 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금속 산화물은 수액의 액성이 뭐가 되겠어요? 염기가 되겠죠. 염기성에 해당되는 걸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짐작이 좀 돼줄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산을 넣어주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묽은 황산에 녹여준다라고 한 거니까 덕분에 그러면 이 산화 구리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된 O2-는 물과 또 반응해서 OH-를 그 OH-가 다시 산과 반응해서 물을 만들게 되는 산염기 반응이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추가 돼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O2-가 H+랑 만나고 다시 한번 또 H2SO4로부터 H+를 또 가져가서 H2와 SO4 2-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수액의 이온은 바로 SO4 2-가 되면서 구리가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재밌게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둘 다 푸른색 용액으로 동일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 돼주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바로 구리가 물이라고 했었던 용매이자 우리는 리간드로도 작용이 가능하잖아요. 리간드로 작용해줘서 4개 혹은 6개가 달라붙어서 창물을 만들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연을 넣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니? 라고 했는데, 아연 넣어주게 되니까 아연은 산화가 돼주고 어떻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구리가 환원됐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아연은 산화가 돼주고 구리가 환원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붉은색의 구리가 환원돼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용액에 대한 색깔은 얘기 안 했을까 라고 할 텐데요. 참고로 징크이과 양이온은 무색입니다. 무색이었던 이유는 디옵달의 전자의 개수가 10개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용액의 색깔을 따로 띄진 않아요. 자, 특히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는 구리가 산화했고 여기서는 구리가 환원을 하게 되죠. 구리가 왜 환원했니? 라고 하는 건 꽤 중요하죠. 구리가 환원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더라? 바로 환원전이를 가지고 비교해 줬을 때 환원전이가 구리가 누구보다도 아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환원에 대한 기준은 양연에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가 아연보다도 환원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가 환원을 하고 아연은 산화를 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19번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쭉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아래쪽의 선택지들은 위에서 지금 다 설명이 나오게 됐던 것밖에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1번에서처럼 구리의 환원전이는 아연의 환원전이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1번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구리에 해당되는 산화 상태는 플러스 2하고 우리가 제로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산화 상태는 가능했던 거죠. 플러스 1까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선형 포화탄화소 계열 화합물들의 화학식과 명칭을 같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탄소수가 2개, 4개, 6개, 그래서 에테인, 뷰테인, 헥세인, 그리고 이 N으로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으로 쭉 더 많은 탄소가 연결되면 될수록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같이 확인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자, 같이 그대로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표로 봐서는 우리가 뭐 더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딱히 없죠. 아래 선택지를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분자간 인력은 분산력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기업번에 해당되는 건 맞는 말이 돼주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따로 우리한테는 그 해당되는 탄화수 화합물들이 다른 극성을 띠고 있다던가 하는 원자들이 따로 결합이 되는 것들은 다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바로 무극성 분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극성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력 정도밖에는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기업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니은버선 탄소수 증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커지게 되면 분산력은 커지고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탄소수 증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주의점은 좀 필요한 거죠. 말이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잠깐 좀 보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버서는 폴리에틸렌 용해에서는 빛의 경로가 보이는 틴달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용액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주고 있었고 틴달 현상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틴달 현상은 충분히 가능해져요. 왜냐라고 하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대단히 커요. 이런 애들은 용액을 만들더라도 용액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이런 애들은 우리가 바로 콜로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해서 바로 분산질로 작용을 해요. 분산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자가 크다는 거죠. 입자가 사이즈가 크게 되면 보여지게 된 현상 중에 하나는 빛이 그대로 투명하게 그대로 쭉 빠져나가게 되는 게 아니고요. 빛이 그 입자들에 의해서 튕겨지게 되면서 산란을 일으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로가 보여지게 되는 빛의 산란이 같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틴달 현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리을번에서는 N값이 서로 다른 폴리에틸렌을 같은 질량만큼 녹인 용액의 삼투압은 N값이 클수록 낮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N값이 서로 다른데 같은 질량이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폴리에틸렌이 돼주겠고 그 말은 다시 해서 바로 몰 질량이 크다는 게 돼주겠고요. 그럼 그럴수록 우리가 질량 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몰수는 상대적으로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몰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몰농도가 작다라고 하는 걸 뜻하겠죠? 따라서 그러면 덕분에 우리가 삼투압은 작다로 연결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N값이 크면 클수록 삼투압은 낮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주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이 모두 다 맞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해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고 다만 콜로이드라고 했던 개념이 살짝 하나 등장을 했던 게 있었던 거니까 그런 개념들도 다시 한번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두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한 회분씩 계속 기출문제 풀이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그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푸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